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모델러를 위한 전사.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뭐 연속으로 찍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인위적으로 좀 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1, 2, 3부로 끊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요. 펜저스 인 베를린 그 책 리뷰. 참 이거 같이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3부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또 계속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네. 예,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예. 자, 그래서 여기 123페이지를 한번 보면 요 판저 슈렉을 이제 여기 이 탄약 운반차죠, 이게. 예. 원래 보그바드라고 이게 탄약 운반차인데 거기다가 6개 내지 8개의 이 판저 슈렉이 우리로 말하면 바주카포 같은 거죠. 예.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동시에 6발이나 8발을 쏘게 되어 있는지 한 발씩 순차적으로 발사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전투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는지는. 자, 이게 우리 디오라마 TV의 첫 영상이 있었어요. 해외 직구 신제품 속에 다스베르크라는 업체에서 나온 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직접 보니까. 예. 자,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이제 비르벨빈트가 나오네요. 예. 이게 이제 그것도 주로 베를린 시가전에 투입된 그 장비들이요. 우리가 소위 아는 503 중전차 대대 소속의 장비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비르벨빈트라고 부르는 것도 그 화력을 상징 많이 합니다. 제가 대전 후반에 가서 이 사연장이 무슨 그렇게 큰 화력으로 볼 때 쓸모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전투 기록을 곳곳에 보게 되면 이 보병들 화력을 제압할 때 그 월남전에서 마치 더스터 더스터가 한 것처럼 이제 독일군 병력들이 궁지에 몰려서 탈출을 해야 되거나 이동을 할 때 엄호 사격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킹타이거 타이거 2? 이거 이제 뭘 씌웠어요, 그죠? 이게 시가전이기 때문에 이게 티거2가 되게 덩치가 크죠. 그래서 이 일종의 위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가리고 하는 그러한 건데요. 삼색 위장 상태에서 그 차체가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라든지 천 같은 걸 이렇게 씌워서 일부 위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JS2의 포격으로 뭐 포신이 망가졌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요 장면은 좀 독특한데요. 이거를 아마 이 포를 장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탈린 전차한테 그러니까 먼저 격파돼서 포시 날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티거2 안에 있던 장전수가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발사 직전에 포신을 먼저 맞은 거죠. 바로 그 전차입니다. 자, 143페이지를 보면 4호 구축전차 랑죠. 3호 돌격포하고 같이 나오고 상당히 많이 쓰인 전차입니다. 되게 부대 편성표를 보니까 각각 부대별로 40대 정도의 전차가 운영된 거로 보이는데 이 랑이 이게 거의 한 20대 정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전 말기까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한 전차로 나옵니다. 얘들은 사실 이게 랑이 사실은 고정 포신을 가지고 있는 전차가 아닌데 전차라고 이름을 얘네들이 부르죠. 이거 뭐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뭐 희한한 사진들 많습니다. 근데 뭐 정말 시간 관계상 자, 이게 175페이지를 보면 독특한 4호 돌격포 주포를 제외하고 앞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탄약차 아니면 지휘차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탄약차 가지고 어디를 탄약 지원을 하는 거야? 라고 저도 이게 좀 의아했었어요. 이걸 왜 만들지? 이 탄약 전차는 주로 그 시에서 중심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고정포대의 탄약을 공급하기 위한 탄약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심지에서 멀리 나가야 되니까 이거 이제 사람이나 트럭을 사용해서 하면은 아마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게 188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사연장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의외로 이제 여기 보병들을 소탕하는데 좋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히틀러가 죽고 난 다음에 항복
그 협상이 실패하니까 예. 이 남아있던 수비 병력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탈출을 할 때 그 엄호 사격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인 장비가 바로 사연장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저희같이 이제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형식 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못 만들었어 그러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있네라고 하는 뭐냐면은 그 이 3호 돌격포입니다. 이 슈텐게시스 3호도 그 전후에 베를린 시가전에서 상당히 많이 쓰인 전차인데요. 이 전차를 보면은 이 슈텐게시스 그 특징을 보면 되게 후기로 갈수록 그 포연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그 이 환기 장치가 이렇게 그 위에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 여기 나오는 상당 전차들은 그 포연 배출하는 배출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갑이나 밑에 차체 형식을 보면은 초기형입니다. CD형. 예. 그런데 거기다가 증가로 이제 철판을 앞에 대서 그 방어력을 보강한 그런 그 3호 돌격포 전차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222페이지에 사진에 보이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면 이거 뭐 옛날 그 1차 대전 고물차 같아요. 이게 또 뭐 다 긁어서 써야 되니까 뭐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시가전에서 동원된 그 병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그 경찰들입니다. 폴리사이인데 이 경찰들이 사실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돼 있던 그 이 경찰차들을 장갑판을 더 씌워서 만든 차량들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시위 진압이나 이런 거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차량들을 이제 장갑판을 덧대서 전투에 투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1920년대 그리고 그 30년대 초기에 사용된 장비들인데 그 베를린 시가전에서도 이런 차량들이 이제 그 주로 의사당이나 총통 그 있던 그 벙커 주위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네. 어쨌든 다 갖다 써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241페이지 보면 요 또 판터 전차 나오네요. 예. 근데 모양 좀 바퀴가 이상해요, 그죠? 이게 재밌는 광경인데요. 이게 전투 시에는 모든 바퀴가 다 달려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끝나고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차 바퀴를 빼서 뭐에다 쓰지? 이게 그런데 이게 설명을 보면은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약간 시간이 지나서 이 사진에 찍힌 전차들은 벌써 쉽게 빼갈 수 있는 바퀴부터 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이거를 빼간 이후에 찍힌 사진이라는. 뭐 고철로 바꿔먹고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더 많이 빠져나간 그 사진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246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하프트랙, 소형 하프트랙 250 시리즈의 이게 노이형인데요. 요게 이제 그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 그래서 이 노이형이 나중에 병력들이 철수할 때 탈출용으로 많이 사용됐다가 이제 러시아 군들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격파된 그러한 장갑차들로 많이 남아 있는. 요건 이제 호르히 요거 뭐 우리 모형하면서 좀 봤던 자동차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는 108 팁이라는 것이 이제 유형 40인데요. 탐에선 이게 사실은 호르히 1해고 RA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가 이 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전 전반에 쓰인 병력 수송 차량. 뭐 날씬해 보이네 이 차. 그렇죠. 표제에도 나오지만은 대전 초기에 주로 사용돼 있던 차량들이 1945년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또 29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판터 전차네요. 이게 사실은 그 후기 G형인데요. 이 전차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원래 이 전차에 탑승했던 지휘관이 살아서 생존해 자기가 전투 시에 이게 격파당해서 여기를 탈출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증언이 남아있는 경우인데
지휘관이 탈출한 다음에도 그 이후에 찍힌 사진이에요. 예. 자기가 지휘했던 그 전차하고 지금 이 전차 넘버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편집한 리 아처가 이 전차를 미스테리 전차라고 부릅니다. 이게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전투 기록에 보면 이전의 적파당에서 이 장소에 예. 베를린 시가전 공방전 이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전차인데 이 장소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자, 이 반대편을 보면요. 이 300페이지를 보면 역시 철십자 마크가 중간에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 바퀴 다 띄어갔네요. 역시. 아, 그리고 요 전차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로 요 이 30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요 전차 오른쪽 제일 아이들러 바퀴 바로 옆에 예. 그 표제를 보면 요게 한 지름이 한 20cm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독일어로는 샤인베르퍼예요. 적외선 아. 장치입니다. 야간 전투 장치. 이게 야간 전투 장치예요. 정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이 캡션을 보면 재미있는 게요. 러시아군들이 이거를 상당히 탐냈다고 합니다. 예. 그 상부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그 적 전차나 장비에서 이 적외선 장비가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떼서 상부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군들이 봤으면 이게 이렇게 굴러다닐 이유가 없는데 에이 망가졌네 그러고 갔을 수도 있겠네. 뭐 그렇지만은 아마 러시아군들이 이 적외선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베를린 시가전 이전에도요. 이 폴란드 전선에서 이 야간에 전차포를 맞고 당했던 경험이 있던 러시아군이라서 이 장비를 노획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이 325페이지를 보면 뭐 기차역 같아요. 여기도 뭐 이 망가진 이 전차들 다 모아놓은 곳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연합군 장비도 같이 다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중간에 좀 여기 QR 코드 계속 보이는데 이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딱 찍으면 이 구글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이게 이렇게 참 신기하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근데 뭐 1호 전차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비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모아둔 그 장이 되겠습니다. 뭐 경찰 장갑차 옛날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거 뭐 르노 FT17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뭐 30년대, 20년대 사용된 장비들입니다. 이제 궤도가 끊어졌지만 3호 전차 초기형도 있고요. 예. 이 궤도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이게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시가전에서 이 전차들이 덩치가 크고 무거운데 얘네들을 급히 수리를 하거나 옮길 때는요. 궤도를 장착한 상황보다는 궤도를 벗겨서 그냥 로드휠 상태로 굴려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하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달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트랙을 벗긴 다음에 로드휠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진에 찍히는 거죠. 이거 뭐 1차 대전 뭐 마크 5도 있네요.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진짜. 역시 말기적 증상이다 보니까. 예. 자, 일단 뭐 지금 그동안 뭐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자, 일단 베를린 전투의 일단 피해 상황 한번 좀 말씀을 양군 피해 상황을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베를린 공방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 사실은 4월 한 20일경부터 5월 2일까지 그 시작됐던 치열한 전투를 되게 지칭하는데 그럼 겨우 한 12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 중에 러시아군은 사망자만 8만 명, 8만 명. 그다음에 부상자나 뭐 실종된 거 이런 사람들만 28만 명이 넘었고요. 근데 이게 독일 측은 한 4만 명 정도. 왜냐하면 수비대 자체가 한 8만 명 정도가 핵심 요소를 수비했기 때문에요. 독일군은 뭐 사실은 한 절반 사망한 거죠. 근데 뭐 왜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웠냐?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동부전선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일단
독일군이나 소련군이나 이 서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 1941년 그 바바로사 작전 때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이 그 1941년 10월인가요? 키예프에서 60만 명 포로로 잡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1941년만 300만 명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싹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사망을 했다. 그렇죠. 생존자가 별로 왜냐면 없죠. 일단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이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또 독일군이 9만 명이 잡혔는데 결국 5천 명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 바그라티온 작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게 뭐 서로 잡히면 그냥 죽음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동부전선은 그냥 소련군이나 독일군이나 어차피 죽기 때문에 잡히면 예. 그냥 끝까지 그냥 싸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항복 그 조건이 잘 성사가 안 된 것도 있었지만은 이런 상황 때문에 목숨을 거의 죽을 목숨이니까 끝까지 이제 히틀러가 자살한 그 직후에 독일 병사들이 대개 보니까는 탈출 지역이요 오히려 남쪽에서는 그 탈출할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서 미군들한테 항복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탈출들을 했는데 역시 뭐 대개 이제 그 강을 건너는 다리 쪽에서 지키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질 않으면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거의 뭐 2,000명이 시도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뭐 500명도 안 된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탈출하다가도 죽고 예. 이게 태평양 전쟁 같으면 이게 뭐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2, 3만 뭐 이러는데 여기 뭐 단위가 틀려요. 0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뭐 누가 죽었다 하면 기본이 1, 20만이고 예. 뭐 4, 50만도 뭐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엄청난 전투였어요. 이 동부전선이라는 게 사실 2차 대전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러시아가 이 시가전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시가전 때 그러니까는 단 12일 동안에 포병 화력으로 퍼부은 그 포탄의 톤수가요. 연합군들이 베를린 시가전 직전까지 그 독일에 퍼부은 톤수보다 더 많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은 거죠. 예. 자, 아무튼 뭐 이런 베를린 전투 이제 살펴봤고요. 저희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